예술 역사를 만들다 사앤드 민키. 6장. 르네상스. 꽃의 도시에 찾아온 봄. 르네상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재생이다. 르네상스는 15세기 들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의 예술에 퍼지기 시작한 변화를 설명하는 용어다. 그런데 그 용어가 새로움이나 시작이 아닌 재생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앙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으며 인간적인 감정과 개성은 거의 느껴지지 않은 중세의 회화와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티치아노 등이 그린 풍요로우면서도 역동적인 르네상스 회화를 비교해보면 르네상스가 이룬 발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다. 르네상스는 몇몇 천재들의 힘으로 어느 날 갑자기 돌출한 현상은 아니었다. 르네상스 예술이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초반에 걸쳐 화려하게 꼽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현상들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 잉태된 것이다. 143. 고딕과 르네상스는 여러모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고딕은 전 유럽적인 현상이었으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예술사조였다. 고딕 회화에서는 화면을 이룬 각 요소를 따로 떼어낼 수 있지만 르네상스 화면은 모든 부분이 결합되어 하나를 이룬다. 무엇보다도 인간 신체에 대한 찬양과 자연스러운 생동감, 그리고 예술가의 개성이 르네상스 회화에 깃들어 있다는 점이야말로 고딕과 르네상스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르네상스 회화는 감상자에게 일종의 예술적 환영을 선사한다. 143. 고딕 예술의 목적. 고딕 예술은 종교적 교리와 영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인물들의 표정은 경건하고 이상화되어 있고 크기나 위치도 상징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는 현실적인 인체 비례보다 크고 중심에 위치한다. 상징과 형식이 강조된 비자연주의적 표현. 르네상스 예술의 목적.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휴머니즘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감정, 사고, 자연 속에서의 위치 등을 표현. 그래서 인체는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고 색채나 구도는 현실 세계처럼 설계됨. 자연주의적이고 통합적인 표현. 조화와 통합.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모든 요소빛, 색, 구도, 인체, 배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현실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각 부분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면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면서 감정과 이야기를 전한다. 예술가의 시선. 고딕 예술이 하늘신을 바라봤다면 르네상스 예술은 세상 현실과 인간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미술 양식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관의 전환. 그렇다면 왜 중세인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이루어 놓은 예술 작품에서 어떤 예술론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 중세인들은 원죄를 지은 채 태어난 육체 자체를 혐오했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의 완벽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한 고대 그리스의 조각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갖지 않았다. 또 라틴어가 지식인들의 언어로 자리 잡으면서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된 문헌은 거의 소멸했다. 마지막으로 중세시대 예술가들의 활동을 후원하고 장려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재원이 부족했다. 144.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간 벌어진 백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의 거주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확고한 애국심을 심어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권 경계는 매우 모호했으며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 영국 왕위를 찬탈한 이래 영국 궁정은 계속 프랑스어를 사용해왔다. 노르망디의 지배권 역시 영국 왕실에 있었다. 전쟁의 발단은 노르망디와 프랑드르 지역의 지배권을 두고 일어난 영국과 프랑스 간의 다툼이었다. 약물을 생산하던 영국인들은 이를 가공하기 위해 프랑드르의 발달한 모방직 산업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영국인들은 대륙 침략 전쟁을 열렬히 지지했다. 145. 백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인들에게 양국 간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게 만들었다. 잔다르크는 애국심의 상징으로 프랑스인들에게 남았고 오랜 전쟁으로 인해 봉건 영주의 기사단은 몰락했다. 왕은 세금을 걷어 자신의 군대를 육성했다. 1500년대를 전후해 프랑스와 영국에는
각각 루이 11세와 헨리 8세라는 강력한 전제 군주가 출현했다. 이후 신성 로마 제국에는 합스부르크 가가 막시밀리언 1세의 결혼을 통해 플랑드르, 독일에 이어 스페인까지 접수하면서 합스부르크 세습 왕조의 기초를 닦았다. 1400년대 후반부터 1500년대 전반에 걸쳐 영국,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는 각기 독립된 국가의 기반을 닦았다. 강력한 왕권이 등장하며 영주가 왕권을 대리하던 봉건제는 이제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강력한 왕권은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예술가들을 후원할 준비도 되어 있었다. 147.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는 16세기 중엽의 미술가 조르주 바살이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광신적 믿음이 예술가들의 창조적인 열정을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중세를 암흑시대로 규정했다. 그리고 14세기 초반 토스카나의 계몽 귀족들과 예술가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본보기로 돌아가 세계를 좀 더 자연과 비슷하게 묘사함으로써 미술을 중대 중세 시대의 암흑기에서 구출했다고 설명했다. 바사리는 미켈란젤로의 제자였으며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토스카나 출신의 거장들의 역할을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148. 이쯤에서 왜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탄생해 유럽으로 퍼져나갔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고디기 전 유럽적인 현상에 가까웠던 것에 비해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피렌체라는 명확한 발상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르네상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재생이다. 르네상스는 15세기 들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예술이 퍼지기 시작한 변화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즉 건축, 조각을 필두로 어떤 변화가 분명히 시작되었고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특정한 용어를 채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그 용어가 새로움이나 시작이 아닌 재생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르네상스라는 단어가 창조가 아닌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왜 르네상스가 고대 유적으로 둘러싸인 이탈리아 중부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의문과도 금액을 같이 한다. 148. 어떻게 해서 르네상스 초기의 예술가들이 고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중세시대 내내 부정되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15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대 문화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앞서 이야기한 문제를 다시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고대 문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 1400년대의 이탈리아의 예술가들은 그 전까지 무시하거나 거부했던 고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왜 사람들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까? 149. 이것은 단순히 이탈리아가 고대 로마 문명의 발생지였다는 지리적 이점으로만 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점은 십자군 운동 이후 베네치아, 피렌체, 제노바 등지에서 일제히 도시와 시민 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해방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예술의 발전은 그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과 보조를 같이 하며 이루어졌던 것이다. 149. 반면에 영국의 미술가 앤드류 그레이엄 딕스는 중세를 부정하는 바사리의 주장을 반박하며 르네상스의 기운은 13세기부터 베네치아에서 싹트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등 몇몇 거장의 능력에 의해 르네상스가 갑자기 창조된 것이 아니며 이미 비잔틴을 비롯해서 조토, 벨리니, 마사초, 판데르 베이던 등 중세 말기 대가들에 의해 르네상스의 기운이 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간에 르네상스의 예술 형태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크게 비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 미켈란젤로의 조각과 보티첼리의 회화는 르네상스의 찬란한 빛이 바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온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48. 피렌체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이 성장하고 번영을 누린 14세기부터 사회인들의 욕구는 점차 다양해졌다. 상업을 위해 기초적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했고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도 필수였으며 여기에 더해 과학, 철학, 예술에 대한 이해력도 충실되었다.
이런 도시인들의 교육을 위해 5가지 학과목 문법, 수사학, 시, 역사, 철학을 가르치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는데, 이는 고대 로마의 웅변가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의 교육법에서 영감을 얻은 방식이었다. 당대의 지식인들은 고대 로마의 공화정이 14세기 이탈리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학문을 가르치는 이들은 자신들의 학문 탐구를 인문학이라고 불렀는데 이 용어 역시 키케로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이리하여 인문학 탐구자들은 스스로를 인문주의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150. 고대 로마 학문을 연구하던 풍토를 가장 강하게 드러낸 도시는 토스카나의 부유한 도시 피렌체 공화국이었다. 피렌체는 당시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 국가들 중에서 베네치아와 함께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 피렌체는 발달한 금융업을 바탕으로 당시 유럽 전역의 환율을 결정했으며 유럽 각국의 국왕은 물론 교황에게 긴급한 자금을 융통해주기도 했다. 메디치가의 코시모 대 메디치와 로렌초 대 메디치의 통치로 이어지는 15세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렌체는 형식상 공화정이었지만 메디치가에 의해 독재적인 방식으로 통치되고 있었다. 경제와 정치의 안정 속에서 피렌체의 시민 계급은 옛날 아테네의 시민이 그러하듯 건축과 조각을 통해 자신들의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 했다. 메디치가는 공공건축을 위해 자신들의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했고 많은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후원했다. 코시모 대 메디치는 개인적으로 그리스 고전에 대한 취미 이상의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45명의 필사가들을 고용해 그리스 고전을 받아 적게 했으며 1445년에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워 고대 그리스인들의 철학을 연구했다. 151. 1439년에 피렌체 공의회가 열려 그리스 정교와 카톨릭 교회의 통합을 논했을 때 메디치가는 모든 그리스 정교 사절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정복되고 비잔틴 제국이 와해되자 그리스 정교를 믿는 제국의 지식인들 중 많은 수가 서적과 보물을 안고 피렌체로 와서 정착했다. 메디치가는 이들이 가지고 온 고대 문헌을 쉽게 손에 넣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지며 피렌체는 이탈리아 도시들 중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부르크하르트는 피렌체를 가리켜 이탈리아, 아니 근대 유럽 정신의 가장 중요한 공방이라고 불렀다. 151. 피렌체 공화국 플로런스. 주요 후원자 메디치 가문 특히 코시모, 로렌초. 중요성 르네상스의 발상지. 인문주의와 예술, 건축, 고대 고전 연구가 활발함. 비잔틴 학자 수용 마르실리오 피치노, 플라톤 아카데미, 고대 철학 번역 등 메디치의 후원하에 활발. 문화적 공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보티첼리 등이 활동. 베네치아 공화국 베너스. 주요 역할 동방 무역과 문화 교류의 중심. 비잔틴과 밀접한 관계. 비잔틴 유산 비잔틴 양식의 산 마르코 성당. 무라노 유리기술. 필사본 수집. 학문적 공헌 알도 마누치오가 고대 문헌을 인쇄해 유럽 전역에 퍼뜨림. 비잔틴 학자 상당수 학자와 문서가 베네치아로 이주했으며 그리스 문헌의 서방 유입 통로. 베네치아도 중요하지만 학문보다 상업적 역할과 인쇄문화 확산에 더 주력. 로마 교황령. 문화 후원 르네상스 후기의 중심지로 부상.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등이 활동. 고대 유적의 영향 고대 로마의 유산을 발굴하고 복원하며 건축과 미술의 반영. 교황의 후원 율리우스 2세, 레오 10세 등. 비잔틴 학자들의 이동과 르네상스 확산. 비잔틴 학자들은 다양하게 흩어졌고 특히 피렌체, 베네치아, 로마가 주요 수용지였다. 피렌체는 철학과 인문주의 중심으로 받아들였고 베네치아는 상업과 출판 중심, 로마는 후기로 갈수록 교황 주도의 문화 후원이 활발해졌다. 비잔틴 지식의 전례는 이탈리아 전역의 르네상스 발전을 자극했으며 도시공화국들의 정치적 안정성과 부는 그 밑거름이 되었다. 메디치가가 르네상스를 일으킨 유일한 공신은 아니었다. 부유한 상업계층이 번성한 피렌체의 분위기에서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이들의 수가 많아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피렌체인들은
이웃 도시 피렌체는 이탈리아 반도의 여타 도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밀라노 공국, 로마 교황령, 시에나 공국, 베네치아 공화국 등과 늘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피렌체인들은 이웃 도시 국가들과의 전쟁이 임박할 때마다 도시의 한가운데 자국의 위험을 과시하는 조각상을 세웠다. 이 조각상의 절정은 조각이 아닌 건축. 1420년부터 1436년까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의 주도로 세워진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의 거대한 돔이었다. 브루넬레스키는 돔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고대 로마와 이슬람의 건축 공법, 특히 로마 판테온의 돈 공법을 모방했다. 이를 통해 피렌체인들은 이상적인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의 지혜를 빌려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152. 만토바 공작이었던 프란체스카 곤차가의 아내 이사벨라 데스테는 이런 그림들을 꾸준히 청탁해서 자신의 서명시를 꾸몄다. 이사벨라는 다른 귀족 부인들과는 달리 종교적인 주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화가에게 청탁해서 그 내용을 담은 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 중 하나가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테냐의 파르나소스로 남편 몰래 마르스를 유혹하는 비너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사벨라의 스튜디올로는 자신의 취향대로 원하는 그림을 수집하는 근대 미술품 수집의 개념을 담고 있다. 155. 15세기 초까지 절대 다수의 화가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혹은 유일한 목표는 성경 속 장면을 생생하게 되살려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들에게 이는 더 이상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다. 그들이 개발한 새로운 목표는 사회의 신흥 엘리트의 기대에 부응하고 작품을 통해 이 엘리트들의 지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트들의 기대와 이상은 많은 부분 고대 그리스 신화의 영감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 1480년대 그려진 봄. 왜 르네상스 초기 예술가들은 피렌체의 인문학자들은 그리스인들의 정신에 매료되었을까? 그리스 문화는 기본적으로 남성적이고 군사적이며 호전적이다. 고대 그리스 문학의 걸작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지배하는 가장 큰 장점은 신들과 영웅들의 분노다. 아가멤논, 아폴론, 메넬라우스, 아킬레우스, 아테나 등은 한결같이 분노하고 있으며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서로를 죽인다. 이런 궁극주의 문화는 사실 그리스도를 고대 세계의 강국으로 만들어낸 원동력이기도 하다. 아테네는 기원전 490년과 480년에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 연이어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지중해의 상권 장악을 했다. 158. 전쟁은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리스와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늘 일어나는 일상이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도시 국가의 힘과 자신의 영광을 동일하게 여겼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도시의 광장을 꾸미고 조각을 세웠으며 축제를 열었다. 160. 폴리스의 강국이었던 아테네에는 고대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은 철학자와 예술가, 시인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훗날 14세기 피렌체에서 그랬듯이 불타는 경쟁심으로 정치가들의 협조를 받으며 예술을 통해 도시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했다. 새로운 세계를 찾아 지중해와 아드리아해의 배를 띄우고 신세계로 나가던 그리스인들의 진취적인 정신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특히 무역과 금융을 통해 부를 쌓아 올린 베네치아와 피렌체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160. 르네상스인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서 모티프를 얻는 경우는 한둘이 아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 제작되기 전부터 다윗은 피렌체인들에게 자유의 표상이었다. 거인 골리앗에 당당히 맞서는 다윗의 모습은 로마 교황이라는 거인에 맞서는 자유국과 피렌체인들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162. 도나텔로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에서 두드러진 점은 이 두 조각이 모두 누드로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남성의 누드 조각이 그리스 조각에서 기인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스에서 나타난 최초의 남성 누드는 기원전 5세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쿠로스상 즉 벌거벗은 소년의 상이다. 이 쿠로스는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라 형상의 세계에 속한 사람, 즉 궁극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표현한 조각이다.
크로스는 그리스적인 이상일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계속 예술가들이 표현한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결정체다. 164. 천지창조에 그려진 모든 육체는 인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으며 몸을 뒤틀거나 구부린 자세들은 실제 모델보다는 그리스 조각을 보고 그렸을 것이다. 비스트 및 누운 아담의 자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강의 신의 포즈에 유래한 것이다. 여기서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부터 노아의 홍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한 노아의 망가진 육체를 등장시킴으로써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과 그를 희화하는 능력마저 보여주고 있다. 166. 그리스 조각에 심취한 미켈란젤로는 다빈치가 탐닉했던 자연에 평생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의 최후의 심판과 만년의 대작 프레스코와 사울의 개종 등에서 고의로 원근법을 무시했으며 어떠한 회화에서도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았다. 라이벌이었던 다빈치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였을지도 모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승들의 작품을 무조건 모방하는 중세도제 시스템을 벗어나 자연에 대한 연구를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정리한 최초의 화가다. 그는 원근법의 원리가 알려주듯이 회화는 자연과학의 범주에 속하며 동시에 모든 학문의 최상위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168. 학문은 다분히 모방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화는 창조성 없이는 창작이 불가능한 장르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수학자와 시인의 재능이 결부되어야만 화가로 대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르네상스인이었던 다빈치가 회화와 기중기를 동시에 설계한 것은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즉 다빈치가 보는 예술가는 장인이라기보다는 창조적인 개인이었다. 169. 로마는 교황 율리우스 2세 시대에 이르러 드디어 피렌체를 뒤로하고 새로운 예술의 중심지로 탄생했다. 교황이 주도한 로마의 르네상스는 피렌체에 비해 한층 더 장중하고 무거운 경향을 띈다. 로마의 고위 성직자들은 대부분 예술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신이 아니라 자신을 기념하기 위한 예술 작품을 원했다. 이런 점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거의 평생을 로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70. 당신 르네상스 시대에 알려진 고대 그리스 철학자 50명이 등장해서 지극히 개성적이고 조화로운 모습으로 서로의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혜의 전당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림 속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계단 위에 있는 반면 유클리드와 피타고라스, 프톨레마이오스 등 과학자와 수학자들은 계단 밑에 자리하고 있다. 라파엘로는 모든 학문의 최상위에 철학을 놓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거대한 이단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위험한 그림을 라파엘로는 차분하게 성화를 옆에 그려 넣음으로써 예술과 철학이 종교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의 힘을 보여주었다. 르네상스님들은 고대 철학과 기독교 세계가 한방에서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이를 보여주었다. 171. 이후 르네상스 미술은 피렌체와 로마를 거쳐 조르존에 티치아노, 틴토레토 등이 활동을 한 베네치아에서 절정을 맞는다. 베네치아 문화는 피렌체에 비하면 섬세함과 깊이가 모자란다. 그러나 베네치아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색채와 감각의 문화를 꽃피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치였다. 유럽 최고의 무역 도시였던 베네치아에서는 프랑드르에서 막 개발된 유화의 재료를 구하기가 수월했다. 베네치아의 미술을 발전시킨 것은 엉뚱하게도 물감의 혁명이었다. 173. 예술가들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왕족이나 성직자의 보호를 벗어나 스스로 귀족과 비슷한 위치로 올라서게 되었다. 이때부터 예술가들은 주문자의 의도를 고스란히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상념을 이상화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의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천재는 르네상스 예술가의 이상이 되었고 실제로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3명을 비롯하여 티치아노, 조르조네 등 많은 화가들이 자신들의 천재성을 경쟁하듯 발산했다. 175.